아버지 일기에 다 나와 있어. 내가 서미라와 성민이를 아버지께 소개한 거라고. 그리고 성민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한도혁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들키고 말았네. 너 미친 거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짓이라니. 한도혁이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난 단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요. 가족?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회사를 혼란에 빠뜨린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한도혁이 일어서서 형에게 다가갔다. 형,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모든 걸 다 가져갈 거잖아요. 나한테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너한테는 정치가 있잖아. 정치? 한도혁이 비웃었다. 정치가 뭘로 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결국은 형한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한도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성민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똑똑하고 예의도 바르고. 진짜 우리 가족 같아요. 그리고 섬이라도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 뭐가 나쁘다고요? 한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재벌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형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는데. 한도준이 할 말을 잃었다. 사실 한도혁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재벌가의 삶은 언제나 거짓과 진실의 경계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할 건데? 한도혁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벌써 준비했어요. 아는 사람이 검사기관에 있거든요.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거예요. 한도준이 소름이 돋았다. 동생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형. 한도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도 알고 있고 이 사진들도 의심하고 있고.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까요? 한도준이 고민에 빠졌다. 사실 한도혁의 말이 맞았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도혁이 말을 이었다. 저도 그룹 경영에 참여시켜 주세요. 공동대표 같은 형태로. 뭐라고? 형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힘을 합쳐야 해요. 한도준이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진실을 폭로한다면 한성그룹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다. 그날 밤 늦게 서미라의 아파트에서 한도혁과 서미라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미라가 불안해했다. 한도준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도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형은 이미 우리 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탄 거죠. 그래도 미안해요. 성민이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한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성민이는 그냥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때 성민이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잠옷을 입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엄마, 할아버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서미라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그래, 성민아. 할아버지께서 하늘로 가셨어. 그럼 이제 할아버지를 못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성민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 해. 그리고 서미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앞으로 성민이는 할아버지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정말이요? 한도혁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성민아, 삼촌이 약속할게.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한도혁을 바라봤다. 그 순간 한도혁은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곧 다시 마음을 굳혔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길이었다. 며칠 후 정윤이와 민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은밀한 만남을 계속했고 정윤이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윤희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민준호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마치 진짜 자신을 만난 기분이에요. 저도요. 정윤이가 미소 지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혹시 민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와 함께 파리로 가는 건 어떨까요? 제가 거기서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 정윤이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은 요즘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집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있었다. 언제요?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만. 정윤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한도준은 눈치채지도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성그룹 내부의 정보원들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그룹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2주 후 한성그룹 이사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검사 결과 한성민 군은 고 한철수 회장님의 친손자가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사기관 관계자가 공식 발표했다. 물론 이는 한도혁이 조작한 결과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성민은 한성그룹의 정식 후계자 중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겠군요. 원로 이사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한도혁이 즉시 동조했다. 성민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그 역할을 맡아도 되겠지요. 한도준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룹 운영은 저와 형님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도혁이 덧붙였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동의했다.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다.
한도준은 자신의 모든 권력이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도준은 회장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부회장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부인께서. 비서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파리로 출국하셨습니다. 민준호라는 남성과 함께. 한도준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그 남성과 자주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정윤이가 민준호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공항에서 함께 출국하는 모습까지. 한도준이 사진들을 바닥에 던졌다. 이런 일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동생에게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내에게는 배신당하고 그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한도준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거대한 저택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윤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그 집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게요. 한도준이 핸드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한편 서미라의 집에서는 한도혁이 성민이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다. 성민아, 이제부터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가 됐어. 할아버지 회사의 주인 중 하나가 된 거야. 정말이요? 성민이가 눈을 반짝였다. 그럼. 그리고 삼촌이 너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원하는 건 뭐든지. 서미라가 불안한 눈으로 한도혁을 바라봤다. 이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도혁 씨,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한도혁이 차증을 냈다. 이미 DNA 검사까지 끝났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도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성민이가 다 큰 후일 거예요.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요. 서미라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다. 49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도준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낡은 금고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다. 안에는 낡은 녹음기와 몇 개의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한도준이 첫 번째 테이프를 재생하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2024년 9월 15일. 도혁이 뭔가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서미라와 성민이를 이용해서. 내가 죽은 후에 뭔가를 꾸미려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기록을 남긴다. 한도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서미라는
사실 가엾은 여자다. 도혁이 꾀임에 넘어간 것 같다. 성민이는 정말 좋은 아이지만 내 아들은 아니다. 도혁이 왜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내려는지. 아마도 상속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테이프를 재생했다. 도혁이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다고 했다. 믿기지 않지만 요즘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죽으면 도준이는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세 번째 테이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서미라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 그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도혁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성민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정말 답답한 일이다. 마지막 테이프였다. 만약 이 녹음을 누군가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죽은 후일 것이다. 도준아,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너에게 이런 짐을 남기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오래갈 수 없다. 한도준이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놓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이사회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다. 모든 이사들이 모인 가운데 한도준이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결연했다.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한도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봤다. 지난번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도준이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렸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직접 남기신 유언의 녹음입니다.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한철수 회장의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섬이라는 나를 배신했다. 도혁이와 짜고 나를 속이려 했어. 성민이는 좋은 아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유산은 오직 도준에게만 간다.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한도혁에게 쏠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한도혁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조작. 한도준이 냉소했다. 그럼 DNA 검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한도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진짜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별도로 의뢰한 것이죠. 성민이는 아버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서미라가 회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한도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매수한 검사기관 말고 다른 곳에서 몰래 검사를 했다. 한도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께서 미리 예상하고 계셨거든. 내가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한도혁이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한도준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한도혁과 서미라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몇 주 전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다. 계획대로 잘 됐네요. DNA 검사든 뭐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성민이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거짓말이 뭐가 나쁘다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한 표로 한도혁을 바라봤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도준이 선언했다. 한도혁과 섬이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성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정교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무고한 아이까지 이용해서. 섬이라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저는 섬이라 씨. 한도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한도혁에게 협박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녹음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민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섬이라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한도준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한도혁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형, 이것도 다 조작일 수 있잖아. 형이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조작? 한도준이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라고 할 건가? 그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한도혁이 검사기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내 뒤를 쫓게 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어. 한도혁의 얼굴이 재빛으로 변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원로 이사가 일어서서 말했다. 한도혁 이사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겠군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배신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했다. 그리고 섬이라 씨. 한도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과 성민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도준은 섬이라와 성민이를 따로 만났다. 성민아. 한도준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너를 이용해서. 성민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한도준이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할아버지께서 너를 정말 좋아하셨던 건 사실이야.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도준이 섬이라를 바라봤다. 섬이라 씨, 당신이 한도혁에게 협박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알고 있어요. 섬이라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처벌이든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무죄입니다. 한도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의 미래는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든 생활비든. 단 한성그룹과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요. 섬이라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도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성그룹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한성그룹의 상속 분쟁은 한도준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언론들은 한성그룹 차남의 충격적 배신, 재벌가, 권력투쟁의 진실 등의 제목으로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다. 한도혁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정치적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섬이라는 성민이와 함께 조용한 지방 도시로 이주했다. 한도준이 약속한 대로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지원받고 있었지만 한성그룹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한도준은 이제 명실상부한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었다. 이 사진들의 신뢰도 완전히 회복했고 주가도 안정세를 되찾았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의 거대한 회장실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정윤희는 여전히 파리에 있었고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 동생 한도혁은 감옥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이 모든 추문을 피해 해외로 떠나버렸다. 한도준은 혼자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한성가의 선산이었다. 아버지. 그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한성그룹을 지켜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미라가 성민이와 함께 서 있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서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민이가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성민이가 묘비 앞으로 다가가서 꽃을 올렸다. 할아버지, 저예요. 성민이에요. 비록 진짜 할아버지는 아니셨지만 저한테는 진짜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고마웠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한도준의 마음이 아팠다. 성민아. 한도준이 아이를 불렀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엄마랑 함께 열심히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할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한도준이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권력과 재산을 얻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다. 성민아, 삼촌이 약속할게. 너의 꿈이 뭐든 도와줄 테니까. 단지 돈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원할게. 서미라가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야말로 고마워요. 한도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해가 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참을 함께 있었다. 그날 밤 한도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을 더 큰 기업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성그룹 본사 빌딩도 그중 하나였다. 수십 층의 불빛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었다. 한도준은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혼자서 져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5년 후 2029년 봄 한성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한도준은 냉정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평가받았다.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집중했고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성민이는 15살이 되었고 뛰어난 학생으로 성장했다. 그는 여전히 한도준을 삼촌이라고 불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식사를 했다. 삼촌, 저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어느 날 성민이가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되라. 한도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삼촌처럼요. 삼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한도혁은 3년의 실형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사회로 복귀하지 못했다. 모든 인맥과 기회를 잃어버린 그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가끔 성민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섬이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성민이와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한도준에게 받은 지원금으로 카페를 열었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안정되었다. 정윤이는 파리에서 성공한 큐레이터가 되었다. 민준호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좋은 파트너로 지내고 있었다. 가끔 한국에 올 때면 한도준과 만나기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한도준은 여전히 혼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에게는 수많은 직원들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민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어느 저녁 한도준은 아버지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더 이상 권력과 돈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의 성숙함이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찾는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한도준의 승리는 단순한 권력 투쟁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였고 무엇보다도 인간다움의 승리였다. 피로 얼룩진 왕좌 위에 홀로 앉은 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한도준이 얻은 진짜 승리였다.